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달 심리의 과목입니다. 제1회차부터 5회차까지 있는데 1회차에 해당되는 문제 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발달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지엽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약간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나눔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이론 강의를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전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되었던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들의 지문들을 하나씩 잘 섭렵하셔야 됩니다. 발달 심리 문제가 쉽게 출제되기도 하지만 또한 어렵게 나온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여러 학자들의 이론 또는 우리들이 접하지 못했던 접할 수 없었던 그런 학자와 이론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와 또 이론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전 문제풀이를 1회분을 더 보강했습니다. 이전에는 4회차였는데 5회차로 1회분을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께 5회차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발달 심리의 1회차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적인 발달 부분이 있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환경이 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지능이 있는데 특수지능 말고요. 일반적인 지능은 바로 유의한 성차가 없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일반적인 지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능과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업 성취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죠. 이 학업 성취도는 언어성 검사하고 비언어성 검사, 동의어는 동작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비언어성 검사와 상관관계가 더 높은 편이다라고 했는데요. 언어성 검사가 학업 성취도와 연관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언어성인 동작성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언어성이 많겠죠. 언어성 검사가 바로 학업 성취도와 연관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업 성취도는 비언어성 검사보다 언어성 검사와 상관관계가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4번 지문은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지문은 지능의 개념입니다. 지능은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웩슬러라는 학자는 지능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언어성 검사와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반적 지능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고, 즉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지능과 창의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연속성 이론이 있습니다. 연속성 이론과 불연속성 이론이 있는 거 아시죠? 연속성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연속성 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발달론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달론자 하면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쓸게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발달론자들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비되는 게 단계론자입니다. 단계론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단계마다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연속성 이론이라고 하죠.
불연속성 이론 하면은 단계론자, 연속성 이론 하면 발달론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1번입니다. 인간의 행동 발달은 기본적으로 자극, 스티뮬러스, 반응, 리스판스, 즉 SR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지는 조건 형성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네, 연속성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됩니다. 2번입니다. 인간 성장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네,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계론자 불연속 이론이니까요. 2번 질문 맞습니다. 학습 이론이라든지 반드라의 관찰학습 이론이라든지 정보처리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연속성 이론입니다. 알다시피 학습 이론이나 관찰학습 이론이나 정보처리론 같은 경우는 인간의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일반적 법칙이 이끌어요.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동일한 일반적 법칙이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계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불연속 이론의 단계론자들의 주장입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학습과 경험을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네, 행동주의론이죠. 강조하는 단계론자가 아니라 발달론자라 해야 됩니다. 발달론자들은 발달을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단계론자를 발달론자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체킹하셔야 됩니다. 연속성 이론과 불연속성 이론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유아기 3세에서 6세. 우리가 보통 3단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한다. 이 타율적 도덕성을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9살 내지 10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에서 6세니까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하는 것 맞습니다.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 개념, 자존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은 에릭슨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심볼, 자수, 주제 3단계라겠잖아요. 유아기 때는 주도성이라고 하는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달과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솔선수범하는 솔선성과도 동의어가 되는데요. 솔선성, 주도성에 따라서 자아개념과 자존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로 본다면 남근기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네, 구항남잠생 3단계 남근기 맞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네, 맞습니다.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유아기가 되고요. 사회적 관점의 획득, 사회적 관점 능력의 획득, 사회적 관점 능력의 획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3단계가 아니라 4단계가 됩니다. 즉 아동기 때 획득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조금 나누셔야 됩니다.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3단계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능력이 획득되는 시기는 그 다음 단계 4단계인 아동기, 학령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누가 말했죠? 네,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피아제가 이야기했었죠.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와 연관성이 있고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기의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아동기 7세에서 12세 학령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자아의식이 발달하여 가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 형성되기 시작하고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은 청소년기인데
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고독에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번은 청소년기입니다. 2번 단체 놀이가 있습니다. 단체 놀이의 대표적인 것은 운동 경기입니다. 단체 놀이를 통해서 행동, 경쟁, 협상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는 아동기입니다. 초등학교 시기 때 운동을 많이 하죠. 단체 놀이를 많이 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문화적 기준에 맞는 가로 성역할 기준을 내면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남자, 여자로서의 성역할 기준을 내면화하는 시기는 바로 학령, 정기, 즉 유아기가 된다. 3단계인 유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때 대개 자기의 성에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놀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확대, 이게 바로 또래 집단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한다,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분들과의 관계가 약화되며 성인의 승인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틀렸습니다. 즉 아동기와 연관성이 있지 않고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는 지문인데, 청소년기 때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그분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인에게 승인이 아니라 또래 친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래 친구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 끝났습니다. 자,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도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아의식이 발달하면서 고독에 빠지기 쉬운 것은 청소년기. 부모의 기대와 문화적 기준에 맞는 성역할 기준을 내면하는 것은 학령정기. 사회적 관계, 즉 우리가 이제 또래 친구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자, 이 독립은 정서적인 독립이 되겠죠.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5번은 전반적으로 다 틀어진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답을 처리하고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콜버그는 도덕 발달은 개인의 인지구조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인지라고 하는 단어와 환경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지구조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바로 도덕성 발달을 가져온다. 콜버그의 이야기 맞습니다. 도덕적 판단에 위계적 단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수준 6단계입니다. 3수준 6단계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콜버그입니다. 맞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었네요. 남성은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도덕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미국의 윤리학자인 길리건입니다. 길리건이라는 학자의 성차 이론입니다. 도덕성의 성차 이론. 성별에 따라 도덕성의 발달은 다르다라고 하는 성차 이론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자, 개인이 도달하는 최종 도덕 발달 단계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은 동일한 발달 단계 순서를 거친다고 콜버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길리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발달도 연구 방법론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에 대한 문제 출제인데요. 옳은 것은 입니다. 횡단 연구는 한 시점, 일정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횡단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종단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단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횡단 연구가 돈이 많이 들까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종단 연구입니다. 한 시점에서 대상을 관찰한다. 한 시점은 일정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횡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동일 대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횡단 연구가 아닙니다. 동일 대상을 반복 관찰하는 것은 종단 연구이면서 이것은 패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널 조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패널 조사가 동일 대상을 반복 관찰하는 거예요. 특정 집단의 변화에 대한 횡단 연구는 경향 연구이다. 경향 조사, 경향 연구는 횡단 연구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단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단과 종단의 개념을 아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는 개념적인 부분만 잘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7번 문제는 죽음에 대한 비애 과정,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제시한 순서 아시죠? 부분타 우수입니다. 암기법을 써드렸습니다. 부분타 우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약자입니다. 자, 이 부분타 우수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찾아라. 미음까지 있습니다. 순서 나열되어 있고요. 보죠. 죽음을 선고받으면 충격을 받고 믿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이게 바로 denial,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면 왜 하필 나인가 라는 분노를 품는다. 말 그대로 분노입니다. 생명 연장이나 고통 감소를 위해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단계다. 이 약속이 일종의 협상입니다. 협상,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타협은 동의어입니다. 생명의 상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우울한 감정입니다. 왜요? 상실, 이별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상실, 이별 이런 것들이 바로 우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수용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1번에 그것이 있습니다.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8번 문제는 유전과 환경, 상호작용의 개념적 모형에서 보기의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사례가 들어갔고 반응 범위 모형, 수로와 모형, 능동적 유전과 환경 상호관계, 유전과 환경 상호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능동적, 두 번째가 수동적, 세 번째가 유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응 범위 모형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거죠. 환경의 영향으로 유전적인 범위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유전적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반응 범위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자, 수로화 모형입니다. 수로화는 유전적인 계획. 자, 강하게 수로화가 되면 강하게 수로화가 됐다. 이 수로화는 바로 유전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유전적인 계획이 강하게 되어 있다면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겠죠. 환경 영향 저금. 그런데 약하게 수로화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해설을 자세히 보세요. 해설의 내용을 잘 써드렸기 때문에 자, 정리가 될 겁니다. 중간 정도 신장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궁핍합니다. 궁핍한 환경에서 자라면 평균 신장보다 신장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 영양 상태가 좋으면 평균보다 신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이 유전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1번에서 말씀드렸던 반응 범위 모형이 되겠습니다. 1번 반응 범위 모형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체킹해 두시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개념적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반응 범위나 수로화나 그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유발적이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도 해설에 있으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8번 문제 체킹하셨죠? 답은 1번이 답이고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염색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염색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모든 체세포에는요, 모두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3쌍입니다. 23쌍 46개가 있고요.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까지 상동 염색체 2개씩 총 44개인 것은 바로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염색체는 22쌍이 있고 성염색체는 1쌍이 있는 건데 3번, 23번 염색체는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이 뭐죠? XX입니다. 남성이 뭐고요? XY죠. 이게 지금 틀렸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46개의 염색체들이 포함하고 있는 유전 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많으며 유전인자가 건강과 질병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아시죠? 다운 증후군은 바로 21번, 즉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야기되는 것으로 정신박약, 다른 말로 지적장애라고 말하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는데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학자와 이론 또는 실험입니다.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리겔을 아시죠? 리겔은 변증법적 추론 모형의 학자입니다. 이 인지발달 이론 중에 하나죠. 인지발달 이론 중에 하나인데 리겔의 변증법적 추론입니다. 별리발아, 별리발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리겔은 변증법적 추론 모형이고 아를리는 문제 발견적 사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문제 발견적 사고. 문제 발견적 사고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아를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1번 집은 맞고요. 에인스워드 하면은 시각절벽 벼랑 또는 시각 벼랑 실험, 이게 이제 깊이 지각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깊이 지각을 알아보는 것인데 에인즈워드가 아니라 깁슨과 워크가 됩니다. 깁슨과 워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낯선 상황 실험이 있습니다. 뭐 안정의 착, 불안정 저항의 착, 회피의 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은 에인즈워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에인즈워드와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낯선 상황 실험입니다. 애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다이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고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도구적 조건 형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각인 이론의 학자가 누굽니까? 로렌츠죠. 로렌츠의 각인 이론입니다. 자, 발테스는 뭡니까? 발테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과 연관성 있는 노인 이론과 연관성 있는 것이 있어요. 노인의 그 자아는 지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혜의 모형을 제시했던 사람이 발테스입니다. 또한 발테스는 성공적 노화 이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성공적 노화 이론의 학자입니다. 성공적 노화 이론을 바로 보상과 선택의 적정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보상과 선택의 적정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보상과 선택의 적정화 이론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10번에 옳은 거 찾아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하나씩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했고요.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발달심리학과 연관된 것인데 개념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발달 심리학은 인간의 전생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을 말 그대로 발달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현상 기술에서 기술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보면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목적은 사람의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영역에 있어서 심리적 특성이 변화해가는 양상을 가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현상기술 연구라고 하죠. 맞습니다. 발달 기제 연구입니다. 여기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기제란 뜻이 바로 영어가 바로 메커니즘이 되겠는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 과정을 추론하고 이론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발달 기제, 즉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과정을 추론해서 이론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발달 기제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현상 기술 연구와 발달 기제 연구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과 과정을 추론한다 그러면 발달 기제 연구, 어떠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그러면 현상 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민감기가 나왔습니다. 발달의 민감기는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최적의 시기로서 아동을 이 시기에 특정 자극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민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감기 맞습니다.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분 변화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게 뭐죠? 질적 연구입니다. 변화의 과정, 프로세스를 보는 것이 질적 연구고요. 집단의 규준이 나왔어요. 우리가 규준하면 표준화가 생각나시죠? 네, 노음을, 집단의 노음, 즉 규준을 탐색하는 양적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은 성격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질적이고 그 다음에 집단의 규준을 탐색하는 것은 양적인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입니다. 12번 문제 별표, 시험에 잘 나오는 연구 방법입니다. 자,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이게 개념이래요.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건데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2세 아동과 5세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출생한 집단이에요. 2세, 5세는. 자,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두 개의 연령 집단의 의존성을 관찰한 다음, 의존성을 관찰했네요. 3년 후에, 여기서부터 힌트. 3년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세와 8세가 되는 거죠. 되었을 때 재검사를 실시하고 두 개의 연령 집단을 동시에 연구하였으며 또 3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세 아동이 있고 5세 아동이 있습니다. 자, 쭉 3년이 지났네요. 3년이 지나면 5세가 되고 몇 세가 돼요? 8세가 되죠. 또 3년이 되면 8세가 되고 11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네,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개념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한다. 지금 여기가 한 차례, 그 다음에 여기가 두 차례가 됐잖아요. 2번 정도 시간이 흘러간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2세에서 5세, 5세에서 8세, 8세에서 11세 그 아이들을 그대로 간 겁니다.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갔다고요. 따라서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말한다. 계열적 접근법이 우리 시험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횡단도 아니고 종단도 아닙니다. 횡단도 아니고 종단도 아닌 동시대 출생 집단,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이게 쭉 시간이 지나면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횡단과 종단의 혼합 형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횡단과 종단의 혼합 형태라고도 합니다.
3년 후에 있기 때문에 종단의 모습이 있고 일정한 시점에 2세와 5세를 조사했기 때문에 횡단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횡단, 줄 긋고 종단, 접근법의 형태와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것이 바로 계열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청소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13세에서 18세까지의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1번입니다. 직업, 배우자 선택, 자녀 양육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히 청년기죠. 청년기를 다른 말로 성인 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초기 청년기가 이게 들어가고 에릭슨은 이 시기를 친밀감 대 고립감의 위기로 표현했다. 마찬가지 청년기, 성인 초기가 되겠습니다. 체벌적 훈육, 체벌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적 통제 능력을 길러준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자녀를 대상으로 체벌적 훈육, 여러분 내적 통제 능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항감만 더 커집니다. 저항감이 커진다라고 해야 돼요. 청소년 자녀의 저항감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체벌적 훈육법은 좋은 훈육이 아니에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한 주변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의 간격, 괴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단체놀이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과 예절을 배운다. 단체놀이 나오면 아동기라고 배우셨습니다. 단체놀이는 아동기의 특징입니다. 자, 13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발달심리의 전반부 문제를 풀었습니다. 전반부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후반부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몇 문제 보입니다. 꼭 끝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